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이 지금은 일본인들의 욕심에 불을 지피겠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누군가가 다시 할 거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이 얘기가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는지 결국 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식민지 상황을 겪어야 됐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임진왜란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떠올리지만 실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인물인지를 재밌는 일화와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역사 속의 인물들 10사람 꼽으라 그러면 항상 이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라고 불려지는 혼란한 시기에 같이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성향들이 다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두견새가 울지 않는데 이 새를 어떻게 울리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요,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칼로 새의 목을 내리칠 기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라고 했냐면요, 새가 울 때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새를 울립니다. 달래보기도 하고요, 먹을 걸 줘보기도 하고요, 간질러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울 때까지 계속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가만히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이 한 가지 질문으로도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삶을 대하는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 혼란한 시기를 통일할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다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영웅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통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밑에 많은 사무라이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수입했습니다. 무기에 있어서 다른 사무라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조총을 일본말로 대뽀라고 부릅니다. 대뽀.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을 갖고 있었죠. 대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총을 수입하지 않은 반대 측에서는 조총이 없죠. 그럼 조총을 갖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에 맞서서 이들은 조총을 가지지 않고 무대뽀로 맞선 겁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대포가 이겼겠죠. 그래서 대포에 맞서서 무대뽀로 맞선다 해서 무대뽀라는 말이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측근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는 통에 오다 노부나가의 간호로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틈을 타서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해 오게 되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된 전쟁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이었는가?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온 사건이었죠. 일본이 부산에 상륙을 합니다. 부산 진성을 먼저 함락을 하죠. 4시간 만에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죠. 그리고는 동래성을 점령을 하고 부산을 다 점령하고 난 후에 이렇게 세 갈래길로 나뉘어서 한성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이들을 막아낼 장수를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상주 지역에 이일이라는 아주 믿음직한 장수를 파견했는데 이일이 아무 준비 없이 이곳에 파견되다 보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도망옵니다. 그 당시에 선조가 가장 신뢰하던 장수가 신립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립장군을 여기 충주에 보내어서 충주를 막으라 한 거죠. 그런데 신립장군까지 패퇴하게 되면서 충주 방어선이 무너지게 돼요. 충주 방어선이 무너지면 한성까지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곧 선조는 짐을 싼 거죠. 한양에서 몽진을 결정하고 밤에 100명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백성들 눈에 최대한 띄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밤에 또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리고 최대한 북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죠. 사실 육로로 가는 것보다 100길로 올라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임진강에서 배를 띄워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 그랬죠. 밤이니까 밤에는 달빛에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혹은 횃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온다는 말은 구름이 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서 달빛을 다 가려버렸고 또 비가 오니까 횃불이 꺼지죠. 그러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위쪽에서 정자가 활활 불탑니다.
그래서 활활 불타는 이 정자를 보고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정자를 화석정이라 부릅니다. 이 정자 누가 만든 거였냐면 파주에서 말년을 보내던 율곡 이희 선생이 만드셨어요. 율곡 이희 선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는 않겠지만 조선이 너무나 큰 전쟁 없이 200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만약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10만의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인물이 이희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희 선생이 퇴직하고 나서 아버지의 고향인 파주로 가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토론할 수 있고 잠시 쉬는 공간으로 화석정이라는 정자에 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근데 율곡 이희 선생이 화석정에 집안 노비들을 시켜서 송진을 바르라 그럽니다. 송진을 잔뜩 바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들기름을 발라라 그래요. 정자에다 왜 들기름을 바르지 하면서 궁금했지만 율곡 이희 선생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틈틈이 들기름을 발라뒀습니다. 아마 이런 날을 예견하고 했던 준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희 선생이 준비해뒀던 화석정 덕분에 선조가 무사히 임진강을 따라 몽진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일본의 상대에서 광군들이 나와 싸우죠. 그런데 광군들은 목을 베어도 도망자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제 살기 바빴다는 거죠. 그런데 각 지역에서 스스로 일어난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일어난 의병들은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될 것이니 떠나기를 원하는 자는 떠나도 좋다라고 허락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이런 점도 엿볼 수 있지만 반면에 스스로 일어나서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들도 있었다라는 상반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서울을 점령하고 선조를 잡겠다고 선조가 몽진했던 길을 따라서 북진을 해나갑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이 처음에 조선은 쉽게 함락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서울을 진격해 서울에서 선조를 잡으면 선조를 앞세우고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거고 선조를 앞세우고 명나라까지 쳐들어가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일본의 작전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조가 피난을 갈 거라는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본의 성주들은 성이 함락될 상황이 되면 성과 함께 마지막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선조도 당연히 한성에서 이 궁궐을 지킬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한양에 갔더니 선조가 없네요. 그러니 선조를 찾아서 다시 쫓아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북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전쟁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일본이 상륙시킨 군대가 약 20만 정도 되는데요. 이 군대가 먹는 식량만 해도 엄청나겠죠. 쓰는 무기도 엄청나고요. 전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상륙해 올라가는 데 따라서 보급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급로를 바닷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닷길로 보급을 전해주면 빠르게 손쉽게 보급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일본의 두 번째 착오였습니다. 이 바닷길을 누가 맡고 있었어요? 이순신이 떡하니 맡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전투마다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거죠. 남의 바닷길이 막혀버렸죠. 보급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육로로 보급을 올려보내죠. 그런데 육로로 올려보내는 보급을 숨어있던 의병들이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육로로도 보급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 위에까지 올라갔던 일본군은요, 밥을 먹지 못해서 싸우지 못하고 무기가 없어서 싸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 일본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전쟁이 1592년 4월이었는데요. 그해 12월이 되면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니 일본이 더더욱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일본하고 사이에서 화의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화의조약이 결국에는 결렬이 됩니다.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화의조약이 결렬이 되고 일본은 정유재란이라고 재차 침입을 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정유재란 역시도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철군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전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세를 준비하라. 두 번째는 남의 일이 아니다. 세 번째는 아픈 역사에서 배워라 라는 메시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난세를 준비하라.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임진왜란이라는 난세에는 어떤 영웅이 등장을 했을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러일 전쟁 때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승리를 거뒀습니다. 러시아도 그 당시에 발틱 함대라고 엄청 막강한 함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 러시아 함대를 깨부쉈습니다. 그러니 해전에서 승리를 가져온 일본의 도고제독이라는 사람이 일약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도고제독을 영국의 넬슨 제독에 비유를 한다거나 심지어 이순신에 비유를 한다거나 하면서 막 칭송을 해댑니다. 그러자 이 도고제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넬슨에 비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나를 이순신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순신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연전연승을 거뒀는데 자신은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순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해군 역사상 신에 가까운 군신이라고 칭할 만한 인물은 이순신이 유일하다라고 칭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 해군 제독으로부터도 그런 칭송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명나라 사신이요. 하루는 밤에 날씨가 좀 쌀쌀한 날이었는데 잠깐 바깥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순신을 목격을 합니다. 이순신이 날도 차가운데 바깥에서 책 하나를 들고 어디로 막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디를 가시지 하고 몰래 따라가 봤더니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 포로 막사에 가더니 그 막사 안에 15살쯤 된 어린 일본군 포로 앞에 앉아서 명심보감의 효행편을 읽어주더랍니다. 그 포로가 처음 잡혔던 건 10살 무렵이었어요. 근데 포로 생활이 벌써 5년이 된 거죠. 그러는 동안 조선말을 익히게 되었고 그 어린 포로를 위해서 명심보감을 들려주는 모습을 보고 이 명나라 사신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단히 감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순신하고 한산도 대첩에서 맞붙었던 와키자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이순신이라는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번 이긴 그저 그런 장수였을 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 번의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의 장수와 달랐다. 나는 그 두려움에 떨려 음식을 몇 날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갔다. 이 와키자카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느껴지시는가요? 그리고 당시에 명나라의 원군을 이끌고 왔던 제독 중에 한 사람인 진린이라는 제독이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요? 네. 한제폐하 조선에서 전란이 끝나면 조선왕에게 명하시어 조선국 통제사 이순신을 노동으로 오게 하소서. 신이 본 이순신은 그 지략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성품 또한 장수로 지녀야 할 품덕을 고루 지닌 바 이순신을 기히 여기신다면 우리 명나라의 흑은인 오랑캐를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랑캐의 땅 모두를 명나라로 기속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진린 역시도 이순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명나라 황제에게까지 청거해서 명나라로 데려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보탠 게 뭐냐면요. 이순신이 조선에서는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조선의 많은 국왕을 비롯해서 신료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순신을 명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이순신에게도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순신을 청거합니다. 그러니 주변으로부터도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이순신의 면모를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임진왜란이라는 난세를 맞아서 이순신 같은 영웅도 등장을 했지만요. 또 곽재우 같은 인물도 등장을 했습니다. 곽재우는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죠. 곽재우는 마땅히 나라 위에서 적을 토벌하는 것이니 적의 머리를 올려서 전공을 세우는 것은 의리상 옳지 않은 일이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스스로 일어나서 실제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자신의 간호부터 시작해서 의병을 모아서 관군과 합세하여 진주대첩에서도 큰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곽재우가 스스로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켰으니 그리고 혁혁한 공과를 세웠으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신책봉을 합니다. 선조가 자신을 호위해서 몽진을 함께 간 사람들에게는 헌무공신이라고 공신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도 공신책봉을 해요. 하지만 원균도 함께 공신책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병장들은 공신책봉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공신으로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이들이 공로가 컸으니 관직이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관직에 나갔다가 오히려 귀양까지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귀양 생활을 하고 나서는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는 오히려 낙향에서 제자를 기르고 조용히 살게 되죠. 이후에도 몇 차례 관직에 나오라는 청거가 있었지만 잠깐씩은 나갔지만 대부분은 낙향에서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초급 모피로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 곽재우를 잘 알고 있던 윤군수라는 사람이 곽재우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 위에요. 곽재우가 익힌 곡식을 끊고 술림만 먹는 까닭을 도술로 닦으려는 것이 다 말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김덕령이 뛰어난 용력으로도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죽자 자신도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서 이것을 핑계로 세상을 도피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곽재우가 익힌 곡기를 끊었다는 거죠. 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생 음식만 먹고 이거는 거의 삶을 내려놓은 것 같은 모습인 거죠. 왜 그랬냐 하니까 김덕령이 같은 의병장입니다. 그런데 김덕령이 뛰어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함에 빠져서 억울하게 29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모함에 빠져서 억울함을 당하기 일쑤였던 거죠. 그러니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오히려 관직이나 중앙으로부터 멀리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곽재우를 비롯한 이런 의병장들의 모습을 엿보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모함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느꼈을 그 당시의 마음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이 정치판에 휘말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살아남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을까, 더 어렵게 느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명의 난세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살펴봤고요. 이들과 함께 조용히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고라는 게 있는데요. 사고는 역사서를 보관해 놓는 창고입니다. 이 사고가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조선왕조 실록을 춘추관에서 편찬을 합니다. 궁궐안에 춘추관에서 편찬해서 춘추관에 한지를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복본이라 그러죠.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권을 복사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 실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나라에 총 4군데였습니다. 한양에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성주 사고라 그래서 성주 지역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주 지역에 사고가 있었어요. 성주, 충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주, 충주, 그리고 한양 모두 일본이 상륙해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고들이 다 불태워지고 실록을 다 잃어버린 거죠. 유일하게 전라도에 있는 전주 사고만 남은 거죠. 이 전라도 지역은 일본의 북상 경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중간에 북상을 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졌죠. 그래서 조선에서 부족한 식량을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선에서 가장 곡창지대가 어디에 있나요? 전라도 지역이죠. 그런 일본의 손길이 전라도까지 미치게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전주 사고까지 위험해진 겁니다. 이 전주 사고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옥록과 안의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들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일반 유생이었습니다. 일반 양반.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집안 노비들을 풀고요, 수레라든지 지게를 갖고 와서 이거를 다 옮깁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깊숙한 동굴 속에 옮겨서 번을 서면서 여기를 지킨 거죠. 그렇게 지켜낸 게 이 전주 사고였고, 이 전주 사고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부터는 실록을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사고들을 모두 다 산속에 옮겨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대산 깊숙이, 그리고 태백산,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정족산으로 이렇게 실록을 숨겨 놓게 된 거죠.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산속에 숨겨놨더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훔쳐가고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주 사고를 우리가 살리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조선왕조 실록은 반토막이 났겠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될 수 없었을 겁니다. 손옥록과 안의가 그 당시에 나이가 거의 50세 전후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70대,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제와 자신의 간호를 앞세우고 이 일을 직접 다 해내셨다는 거죠.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여러 위기들을 또 이겨낼 수 있었고, 이런 인물들은 이순신이나 곽재우처럼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세 인물들을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이 세 인물들이 이 난세에 등장했던 영웅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게 조선왕조실록이고요. 난세 영웅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순신을 알고 있을까요? 몰랐겠죠. 실제로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바로 전해만 하더라도요. 종육품, 정읍 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을 유성룡 선생이 전라자수사로 청걸합니다. 종육품이었던 사람을 종삼품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이순신은 왜 종육품이라는 미관 말직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이순신에 대해서 적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소신이 강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할 줄 모르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고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봤을 때는 자신의 얘기를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부하였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승진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임진왜란과 같이 큰 난세에 이순신이 활약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순신 같은 인물은 난세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우리 역사에서 영웅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난세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순신 같은 역량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난세를 준비하려면 이런 인물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인물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실장님 리더시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이 만약 리더라면 이순신 같은 인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그리고 반대로요, 오랜만에 오신 전상현 선생님, 만약에 우리 학교가 문을 닫는다면 선생님은 일단 나 살 길부터 챙길까요? 아니면 학교와 함께 장렬히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든 학교를 살려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사실 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나 이런 인물들 실제로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지만 역사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런 난세가 아니었다면 이런 인물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역시도 난세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전쟁 남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란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건 일본이었고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건 조선의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수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전쟁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죠. 우리 역시도 통치자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난세를 겪게 된다면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동래성 전투에서요, 부산 신성이 4시간 만에 함락당하고 임진왜란이 터진 그 다음날 일본군이 동래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송상현이라는 사람이 이 동래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송상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지 못하겠으면 길을 비켜라. 그러자 송상현은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어주기는 어렵다 하면서 죽을 각오로 맞서 싸우게 되죠. 멋있죠? 그런데 결국 동래성이 2시간 만에 함락됐습니다. 한쪽 성벽이 무너졌어요. 일본군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송상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송상현을 찾아보자면 여기에 붉은색 관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시죠? 갑옷 위에다가 서둘러 관복을 갖춰 입고 아주 태연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일본군을 데리고 상륙했던 고니시가요, 조선의 충신은 동래부사밖에 없다 라고 칭송하고 제대로 무덤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동래성을 들어가고 나서 동래성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 수천 명이 무차별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동래성만의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2005년에 우연히 부산에서 지하철 3호선 공사를 하다가 이 동래성 유적이 있던 곳에서 인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마구 뒤섞여 있는 엄청난 유골들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유골들을 수습하다 보니 어린아이의 유골이 보이는데요. 한 5살 정도 될 법한 아이의 유골인데 총탄을 맞았습니다. 뒤에서 맞고 이렇게 뚫려져 나간 것 같은, 뒤에서 조준을 하고 쏜 거죠. 그리고 이런 유골들도 발견됐는데 이런 유골들은 이렇게 잘려나간 겁니다. 머리를 이렇게 칼로 자른 그런 모습의 유골들이 마구 뒤섞여 발견이 된 거죠. 이 당시에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학살을 했냐니 그 당시 일본군이 상륙할 때 함께 상륙했던 일본 승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바닥 위에 죽은 자들이 모래알처럼 널려 있다. 도대체 인간이 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의 백성들이 당해야 됐던 몫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 조선에서 누가 많은 전승을 올리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군들에게 경쟁을 시켰습니다. 누가 더 많은 조선인들을 죽였는지 귀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보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죽이고는 귀를 2개 보내고 2사람 죽였다, 이렇게 부풀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가 아니라 코를 잘라라 해서 코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보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걸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고 합니다. 3,000명의 코를 잘 받았다, 수고했다 라는 영수증이죠. 이렇게 배워간 조선인들의 코가 일본의 교토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코가 묻혀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귀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코무덤이라고 발음하는 게 귀무덤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좀 더 잔인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순화시켜서 귀무덤이라고 한다 하죠. 그러니 이거 역시도 조선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당해야 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에서 사라진 백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피로인이라고 부릅니다.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전쟁에 나가서 잡혀가면 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이렇게 잡혀가면 피로인이라 부르는 거죠. 자, 일본에 의해서 끌려간 피로인들이 최소 10만 명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보이시죠? 목줄을. 우리가 이런 모습 어디서 봤냐면요. 스페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 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신대륙에서 일할 아프리카 노예들을 끌고 갈 때 이렇게 목줄로 꿰어서 잡아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갔던 거죠. 실제 기록에도요, 게이넨이라고 역시 일본군 승려였던 사람의 기록인데 우리 배쌤이 읽어주시겠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을 묶어 끌고 가는데 마치 원숭이 떼를 엮어서 걷게 하는 것과 같았고 소나 말을 다루듯 하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이 루이스 세코에이라라는 사람은 선교사로 일본에 와 있던 사람입니다. 서양인의 눈으로 본 거죠. 나가사키 근처의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구매하는 한편 포획하기 위해 직접 조선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고 중국 배에서 이들을 포르투갈 장인에게 팔았다. 이렇게 일본으로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이들을 판 겁니다. 노예로 판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인들의 노예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거래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40분의 1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만큼 조선인 노예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조총 가격으로 비유를 해봐도 40분의 1 가격입니다. 이렇게 끌려간 피로인들 중에요. 잡혀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죽었을 거고요. 또 산채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강항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의병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잡혀가기보다는 자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잡히게 되었고 잡히는 과정에서 자식이라든지 가족들을 일본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끌려가던 중에는 조카가 탈이 난 거예요. 계속 구토를 하고 배멀미였는지 아니면 병을 앓았는지 구토를 하고 몸이 안 좋자 일본이 그 10살 정도 된 조카를 그대로 바다에 산채로 집어 던졌답니다.
가족들이 그런 처참한 일을 겪는 과정에서 끌려간 거죠. 이 강항이라는 분은 일본에 끌려가서 여러 차례 탈출하려고도 했었고 자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는 피로인 신세가 됐었고, 일본에 있으면서 자신이 죽지 않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를 생각한 끝에 일본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되겠구나. 그걸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언젠가 조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간양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일본인들의 특징이라든지 일본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이 몰랐던 일본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지도까지 입수를 해서 자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다행히 강항이라는 이분은 일본에서 피로인이지만 제대로 좀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승려라든지 몇몇 소수의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잘 대접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과 일부러 친분을 가지면서 이런 간양록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돌아오시게 됩니다. 조선에서도 이 끌려갔던 피로인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라는 막부를 열었는데, 이 사람은 좀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교를 많이 장려를 해야 됐기 때문에 조선과 다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국교를 다시 체결하자고 요청을 하죠. 조선 입장에선 사실 마음으로는 국교를 체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위쪽에서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나라를 세우고 강력하게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쪽에 적이 있는데 아래쪽에 또 적을 두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화해를 하고 대신에 일본으로 끌려간 피로인들을 최대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서산대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많은 피로인들을 데려옵니다. 실제로 피로인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10만 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되찾아온 피로인들은 한 5, 6천 명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피로인들을 데려왔는데 1차로 피로인을 데려온 때보다 2차로 피로인을 데려온 숫자가 훨씬 적고요. 3차로 피로인을 데리고 온 횟수가 훨씬 적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일본에 끌려간 피로인들 그들도 조선에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들리는 소문에는 조선에 돌아간 피로인들 중에는 일부는 일본의 첩자로 몰려서 오히려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 왔던 피로인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10일치 식량을 줍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5일치 식량을 줬답니다. 이게 이들에 대한 지원의 전부였어요. 거기다가 피로인으로 조선에 돌아왔는데 가족이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어도 어린 나이에 끌려가다 보면 고향이 어딘지, 내 가족이 누군지 그렇게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 땅을 밟자마자 다른 지배층들의 노비가 되는 경우들도 허다했다라는 거죠. 이런 소문들이 들리면서 오히려 일본에 있는 피로인들이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양반이었고요. 일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 인물이죠. 그럼 이런 사람이 조선에 돌아왔을 때는 조선에서는 이런 사람을 조선을 위해서 일본 전문가로 크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조선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일본에 끌려갔다 왔다는 점만으로도 죄인이라고 그냥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재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사야가라는 일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 군대가 상륙할 때 조선으로 침략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선을 원해서 침략해온 것이 아니라 전쟁이 터지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조선을 굉장히 동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하던 끝에 조선에 투항을 했습니다. 조선에 투항을 해서 일본의 전략이라든지 조총의 약점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기밀들을 우리 측에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조선이 임진왜란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을 위해서 큰 일을 했으니, 그리고 이 사람이 조선으로 귀화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니 권율 장군이 직접 이 사람을 선조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귀화를 받아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선조가 직접 이 사람에게 김시성을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김충선이란 이름으로 조선에서 활약을 했고, 이후에도 장군으로 큰 활약을 하다가 높은 벼슬까지 올랐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조용히 낙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유학을 공부를 하고 제자를 양성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조선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착하고 이 사람의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이 대구 가까운 가창에 있는 녹동서원이죠. 이런 인물은 일본에서 투항한 인물인데 조선에서 크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강원과 같은 일본을 제대로 알고 조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겠다, 큰 준비를 해온 사람은 조선이 제대로 쓰지 못한 거였죠. 이게 녹동서원의 모습입니다. 피로인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유럽에서 작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루벤스라고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인데 경매에 나왔어요. 이 루벤스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플랜다스의 개라는 만화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네로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네로가 화가의 꿈을 꾸면서 정말 보고 싶은 그림이 있었죠.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 그걸 꼭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 네로가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바로 이 루벤스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유명한 궁정 화가 출신의 화가인 거죠. 근데 루벤스가 그린 이 작품이 유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도 동양인의 옷을 입고 있고요. 얼굴 생김새도 동양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광대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옷이 한복에서 천릭이라는 한복이 있거든요. 천릭과 굉장히 닮아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조선인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조선인이 어떻게 유럽에서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추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쇄국이에요. 조선인은 절대로 왕명을 받은 사신이 아니고서는 나라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조선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안 보내줘요. 하멜 표력이라고 아시죠? 하멜이 효종 때 표류한 인물인데요. 그 전에 벌써 벨테부레라는 역시 네덜란드인이 일본하고 무역을 하러 가다가 제주도 인근에서 난파를 당한 거죠. 근데 이 벨테부레도 일본을 통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조선에서 안 돼 그럽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선에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박연이라고 이름을 조선식으로 바꾸고 조선 여자와 결혼해서 눌러앉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하멜 일행이 또 조선에 표류하게 된 거죠. 이 하멜도 끈질기게 일본에 보내주면 자신들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조선에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땅을 밟으면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조선인이 나라의 허락 없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은 예외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명이나 되는 피로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갔죠. 그 당시 일본이 포르투갈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팔려나간 사람들 중에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들 중에는 유럽으로 팔려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프란체스코 카를레티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으면서 나의 세계 일주기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기록에 조선에서 왜군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소년, 소녀를 잡아왔는데 이들은 모두 헐값에 노예로 팔려나갔다. 그리고 자신도 조선인 노예 중에서 5명을 12에스쿠도에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쿠도라는 화폐가 조총 한 자루가 100에스쿠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환산해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조선인 노예를 5명을 샀고요. 그 조선인 노예 5명을 이 사람 기록에 따르면 인도쯤에서 4명을 풀어줬답니다. 그리고 1명은 자신의 이탈리아까지 가서 피렌체에서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조선인이 유럽에 갔다라는 행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소설로 쓴 책이 베니스의 개성상인이라는 역사소설입니다. 혹시 제목을 들어보셨는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선인의 노예지만 이렇게 유럽에 가서 살아남아서 혹시 거기서 이탈리아라는 곳은 상인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니까요. 누군가 조선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거뒀다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았다고 자신의 족적을 남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를 불러다가 자신이 조선 옷을 입고 이렇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망건이 이렇게 둥근 형태예요. 우리는 망건이 이렇게 각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망건과 모습이 좀 다르다 그러고요. 천릭이 우리나라 옷이긴 하지만 이 천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러죠? 동정?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한복보다는 훨씬 넓죠. 그래서 한복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조선 옷으로 보기 힘들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이 그림을 경매로 받은 곳이 미국의 게티 박물관입니다. 게티 미술관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그림의 이름을 한복 입은 남자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선인이라고 이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인이 유럽에 가서 루벤스의 모델이 됐는지 아니면 루벤스가 아시아 지역을 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벤스가 아시아를 왔다 갔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을 접해봤겠죠.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린 그림이다. 미국 게티 박물관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이 당시에 끌려갔던 노예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루벤스가 그린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속에 보면 이 인물과 비슷하게 보이는 옷차림의 인물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한 사전 스케치였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임진왜란 시기라면 충분히 유럽까지 조선의 노예가 끌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본이 작정하고 끌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피로인들을 우리는 피로인이라 부르는데 일본은 도레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 조선인들이 자진해서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선인들이 자진해서 건너갔다 그러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바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본 자료에 보면 조선에 가서 문화재를 약탈해 올 사람, 사람들을 잡아올 사람 이렇게 책임을 쥐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끌려간 것이 맞는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작정하고 끌고 간 사람들이 바로 도공입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죠. 일본에서 이들에게 도자기를 만들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명나라와 조선 그리고 일간에는 베트남도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그러니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쓰는 사발만 봐도 굉장히 보물처럼 떠받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도공들을 작성하고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 도공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자기를 만들라 하죠. 근데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요 아무 흙으로나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데 적합한 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이 이삼평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북서쪽에 보면 아리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리타라는 지역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찾았고요. 그 지역에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도자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삼평 선생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후부터 일본은 도자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이삼평 선생을 도조, 도자기의 조상, 도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죠. 일본에 가면 이삼평 선생을 모시는 신사까지 있습니다. 일본은 사람도 신으로 이렇게 모시죠. 인신사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문양의 일본 도자기를 아리타자기라고 하죠. 그렇게 이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양국의 통치자였지만 이 전쟁에 희생을 겪은 사람들은 고스란히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 자신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몇몇 소수의 통치자들이 저지른 일인데 다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째로 어긋나거나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을 스스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역사에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부끄러운 역사, 아픈 역사는 외면하고 싶죠. 그런데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임진왜란이 무슨 뜻이냐면 임진년에 왜가 난을 일으켰다 라는 뜻입니다. 난이라는 건 반란을 뜻하는 거죠. 반란이라는 건 나라 안에 불순 세력들이 일으키는 것이 반란입니다. 근데 실제로 임진왜란은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온 전쟁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조선과 일본의 전쟁, 조일전쟁 이렇게 불러야 객관적인 명칭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을 여전히 낮추어 보는 거죠. 일본에게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일본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어쩌면 부끄러워서, 어쩌면 그렇게라도 해야 자존심이 세워지려나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런 표현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진왜란 1592라는 5부작 다큐멘터리와 사극을 병행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맡은 분이 이런 대사를 읊었어요.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일본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나 바로 욕심이다. 10년 후든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언젠가는 내가 아니어도 일본의 욕심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이 지금은 일본인들의 욕심에 불을 지피겠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누군가가 다시 할 거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이 얘기가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는지 결국 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식민지 상황을 겪어야 됐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놓고 유성룡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지러운 난리를 겪을 때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그 위태로운 판국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형세를 붙들지도 못하였다.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의 책임이다 라는 마음을 징비록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쓴 징비록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 이 징비라는 말이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 잘못을 꾸짖어서 앞으로 일어날 근심이 생길 것을 삼가하겠다. 근심을 경계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징비라는 말 속에 유성룡 선생이 담고 싶은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유성룡 선생의 그 제목대로 조선이 잘못된 일을 스스로 꾸짖어서 뒷날 생길 수 있는 근심을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역사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 그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